충남 천안과 아산에 시간당 90mm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든 지하차도는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도로엔 거대한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괜찮겠지 했더니 다 잠겨. 평택의 공장에선 토사가 쏟아져 내리면서 3명이 매몰돼 숨졌고 가평 펜션에선 어린이 1명을 포함한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성에선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달리던 차 앞에 흙더미가 쏟아지는 등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 본 위험천만한 순간 전해드립니다. 이번 비는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게릴라성 폭우로 변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오늘 밤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예보되는데 집중호우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3건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관련 입법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시니어 시민단체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폭행 혐의 관련 피해자 변호인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무고 교사 등의 혐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벌써 8월인데 게릴라성 장마 폭우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단시간에 쏟아붓는 비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에 걸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오늘은 충청남도 천안 아산 일대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시간당 1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가 저지대는 물론 많은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곳곳에서 아찔한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수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텐데 김태훈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집 바로 옆으로 흙탕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면서 차량 통행은 아슬아슬, 지하차도는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맨홀에선 용오름처럼 빗물이 역류합니다. 손쓸 새도 없이 고립된 차량의 주인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차들이 다 문제가 다 서 있더라고 저렇게. 그래서 내 차는 높은 데 세웠으니까 괜찮겠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차 다 잠겨. 빗물은 119 구조대원들의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상인들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가까스로 물을 빼낸 곳은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보도블럭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박살났고 진흙과 잔해물로 뒤덮인 도로와 인도는 이제 겨우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차기 시작하더니 차 위로 지붕 위로 다 침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의 한 50대 정도는 저희가 지금 뺀 상황이고요. 단 하루 동안 집중된 호우로 천안 시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천안 아산 일대 침수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은 물이 좀 빠졌는지 비가 더 내리지는 않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네, 천안 아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도 조금씩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주차장은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는데요. 지금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이곳 KTX 천안 아산역이 위치한 충남 아산과 인근 천안은 오후 2시를 전후해 시간당 9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역사 인근 차량 110여 대가 한꺼번에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건물 지하는 물론 1층 일부도 흙탕물이 들어차 상가 입주민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하루 종일 물을 퍼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자, 황 기자, 천안 쪽의 침수 피해도 컸다고 하는데 자세한 피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내린 폭우로 천안시 수신면 일대에 있는 둑이 무너져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주택과 지방 하천인 병천천 둑 일부가 무너지면서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건데요.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고무보트로 마을 주민 70여 명을 인근 학교 등으로 임시 대피시켰습니다.
이 일대엔 오늘 하루 90mm가량의 비가 내렸지만 단시간에 집중된 탓에 범람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천안 아산역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폭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도 가평에서는 산사태로 흙더미가 펜션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와 엄마, 2살 난 아이까지 펜션 업주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직원 1명은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평택의 한 공장에서도 산사태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션이 지붕까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을 찾기 힘듭니다. 펜션 앞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도 흙더미에 눌려 찌그러졌습니다. 산사태가 펜션 건물을 덮친 건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최대 200mm가 쏟아진 폭우에 펜션을 잇는 도로 곳곳에서도 산사태가 나 구조대 출동이 지연됐습니다. 유실되고 차단돼서 저희도 현장까지 가는데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흙더미 속에서 펜션 주인인 60대 여성과 30대 딸, 2살 난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베트남인 직원으로 추정되는 1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중장비로 바위를 치우고 매몰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경기 평택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 반도체 부품 공장을 덮쳤습니다. 한 10시 들어가서 10시 반 정도부터 쏟아붓기 시작해서 차 하나 오더니 막 앰뷸런스 들어가고 소방차 들어가고. 수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된 근로자 4명을 1시간여 만에 구조했지만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평택에서는 오늘 반나절 동안 131.5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사흘째 폭우가 내린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마을 저수지 둑이 무너지는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천에 이어 오늘은 안성에서 저수지 둑이 무너져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범람 위기를 맞은 여주 청미천 인근 일부 주민들은 이틀째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성에 있는 국좌 저수지입니다. 제방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저수지 제방 일부가 터졌습니다. 해가 지져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물이 조금씩 새더니 물이 위로 넘쳤어요. 넘치더니 그냥 막 터져가지고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내린 데다 무너진 저수지 물까지 겹쳐 쏟아지면서 근처 도로와 농경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자력으로 저 대피하셔서 도로가에 다 나와 계신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8분이서. 한강 상류인 여주 청미천입니다. 누런 흙탕물이 거세게 흐릅니다. 이곳 청미천은 수위가 7m를 넘었던 어제부터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던 주민 200여 명은 오늘 집으로 돌아왔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집안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21년 만인가 그런 것 같다고. 여기는 침수된 게 거의 이제 가전제품이고 뭐 못 쓰게 돼가지고 지금 다 내놓고 있는. 오늘 청미천 수위가 3m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오늘 밤사이 시간당 100mm에 이르는 폭우가 또 예상돼 주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급류에 사람이 휩쓸려가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단양에서는 일가족 3명이 급류에 휩쓸린 데 이어서 오늘도 폭우 속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 등 5명이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워낙 많이 불어있는 탓에 수색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 안타까운 실종 현장에 김다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70대 여성과 딸, 사위 등 일가족 3명이 급류에 휩쓸린 수로입니다. 시간당 50mm에 가까운 폭우 속에서 수로를 막는 쓰레기를 치우다 실종됐습니다. 근데 이쪽까지 잡힌 거 있지. 몸이 약한 쪽에서. 네네. 그냥 그거 떠내 나가가지고 별로 쏘내려. 수색 작업은 갑자기 쏟아진 장대비 때문에 오후부터 중단됐습니다. 넓은 하천이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물 한 개까지 끼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는 실종 사고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저수지에서는 시간당 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오늘 새벽 1시쯤 보트를 타고 저수지 수위를 확인하던 50대 관리인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숨은 밖 150m 떨어진 곳에서 보트만 발견됐습니다. 보트의 파손 정도를 봤을 때 원료하는 보호를 넘어서서 밑에 하류 5m, 10m 가량의 추락이 있지 않았을까.
오후 한때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진 충남 아산에서도 맨홀 부근에 부유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등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또 이날 오전 10시 반쯤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도 한 명이 급류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는 저수지 2기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한순간에 폐허로 변한 곳이 있습니다. 황토문이 휩쓸고 간 수해 현장에 권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무가 집 앞 도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게차는 진흙탕에 빠졌던 자동차를 들어올립니다. 마을 곳곳엔 물에 젖은 가구들이 쌓여 있습니다. 대피소 역할을 하던 마을회관도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 경기도 이천시 산양저수지의 둑 일부가 집중호우로 유실되면서 인근 지역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산양저수지는 축구장 2배 크기인데 4m 높이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산양리 인근 마을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곳엔 당초 사람 키 높이의 담장이 있었는데요. 밀려오는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1명을 긴급 투입해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주택 10개 동과 농경지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가 물살에 실려갖고 저 구석 뒤에 처박혔어요. 물살이 너무 무섭게 막 밀려오니까 진짜 무슨 영화에서나 봤지 이런 걸. 이천시는 인근 율면체육관에 이재민 대피소를 마련하고 비가 그치는 대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사흘 동안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충청 북도 지역도 곳곳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흙과 바위가 밀려와 집 자동차를 집어삼켰고 폭우에 집안이 무너진 도로는 절벽처럼 잘려나갔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충북 지역의 수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마을이 온통 흙더미로 뒤덮여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밀려든 흙더미에 파묻힌 한 주택은 지붕만 간신히 드러냈습니다. 흙더미가 순식간에 안방까지 점령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대피한 주민도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일어났으니까 안 그래서 그냥 묻히지. 쏟아지는 폭우에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1초도 안 됐는데 저기서 저 쓰레기가 다 산더미같이 굴러내려오는 거야. 자동차는 진흙더미에 갇혔습니다. 농사용 도로는 흔적조차 없어졌고 과수원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무너진 도로는 5m 높이로 절벽처럼 잘려나갔습니다. 밤새 폭우 내려가지고 못 견딘 거죠. 네. 아니 수량이 엄청났어요. 길이 없어요. 이게 왜 길이에요? 지난 사흘 동안 충북에는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설 피해 신고만 441건에 이릅니다. 모레까지 장마가 이어진다는 소식에 이재민들은 속이 탑니다. 산사태가 날까봐 이제 그게 더 걱정인 거죠. 그리고 태풍도 올라온다고 비가 언제 끝일지도 모르고. 산사태가 덮친 충북선 삼탄역은 기차선로에 흙과 통나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조치원에서 제천을 잇는 충북선 구간이 정상 개통하려면 한 달 넘게 걸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도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지는가 하면 저수지에 둑이 터져 불어난 물이 마을 전체를 뒤덮기도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찍은 현장 화면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 노도일 기자가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낮 1시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 비탈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더니 나무 여러 그루가 쓰러지고 순식간에 차량 앞을 가로막습니다. 운전자는 몇 초 차이로 아찔한 상황을 피했습니다. 경기 안성 북자리의 한 마을에선 거센 물줄기가 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푸른 빛깔의 눈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도망갔다 다시 또 와서 찍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에 다 드러났어요. 논에 5자, 6자짜리 잉어가 지금 다니고 난리 났어요. 충남 예산의 한 도로는 끊임없이 물이 흘러 마치 강처럼 변했습니다. 승용차는 가까스로 물웅덩이를 빠져나갑니다. 범람한 개천물이 산책로를 뒤덮었습니다.
낮이 되면서 빗줄기는 줄어들었지만 승용차들은 물로 가득 찬 도로 위를 달려야 했고 일부 차량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잠수교는 어제부터 통행이 제한됐고 올림픽대로 등 한강에 인접한 도로들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잠수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 네, 서울 잠수교입니다. 자, 윤 기자 뒤로 신호등만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잠수교 주변 한강 수위가 얼마나 됩니까? 네, 이곳 잠수교는 물높이가 6.5m까지 차오르면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한강 물높이는 8m를 넘어섰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15,000톤까지 늘어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태풍 하구핏 북상 등으로 팔당댐 방류가 계속돼 한강 물높이는 사실상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폭우까지 겹칠 경우 다시 도로가 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수교 통행이 제한된 건 2018년 이후 2년 만입니다. 한강 인근 저지대도로도 통행이 제한되는데요. 오후 5시 30분부터 올림픽대로 통행 제한은 풀렸지만 여의 상하류 나들목 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서대문구의 불광천 수위가 9m를 넘어가며 증산교 인근 도로들이 양방향 통제되기도 했지만 오후부터는 풀렸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밤사이 비의 양과 한강 수위 등을 감안해 도로 통제 여부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중랑천을 따라서 강남으로 연결되는 동부 간선도로 역시 한때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역시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 네,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는 차량 통행이 재개가 됐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중랑천은 한때 물높이가 4.2m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2m 아래로 많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오후 4시부터 동부간선도로 차량 운행도 재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팔당댐 방류와 계속된 비로 한강 수위가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또 저녁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수위가 더 높아지면 내일 아침 출근길 동부간선도로는 다시 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통제 수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하천 16곳은 아직까지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마포구 홍제천과 불광천, 관악구 도림천에 물이 불어나 신속히 대피하라는 안전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엔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최대 12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충청도와 경북 북부에 내리는 비는 다소 약해지겠지만 내일 낮부터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마철에 내릴 비가 사흘 동안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땅꺼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지어 놀이터에도 땅이 내려앉으면서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을지병원 사거리. 왕복 10차로가 넘는 교차로 한복판에 경찰차가 서 있고 주위에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폭우의 영향으로 집안이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은 싱크홀 위에 경찰차를 세워두고 2개 차선을 통제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동역과 신사역 일대에선 하루 종일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천 부평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선 깊이 1m, 지름 2m 크기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소방당국은 토사가 유실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서도 4차선 도로 한복판에 맨홀 뚜껑 모양으로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많은 비로 아스팔트 도로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기 의정부시 충의중학교 부근에선 인도가 깊게 파이기도 했습니다. 그 주변에도 계속 연속적인 침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서 운행을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대적으로 장마철에 도로 폐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구멍난 지역은 되도록 피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중부지방엔 오늘 밤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번 비의 특징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주로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취약 시간대에 비가 쏟아지나 보니까 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게릴라성 폭우로 변하는 걸로 분석됩니다. 관련 내용 황병준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밤사이 쏟아진 집중호우에 잠수교가 한강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도로와 공원에도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도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등 중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걱정돼요. 뭐 오늘뿐 아니라 뭐 내일 모레 뭐 이래 계속 아직 안 끝났다니까 그게 한 걱정이 더 돼요. 올해 장맛비의 특징은 이른바 야행성 폭우. 낮에는 지표면이 달궈지며 형성된 순환기류가 수평으로 들어오는 수증기를 차단하지만 밤이 되면 이 기류가 사라져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옆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공기 흐름에 자꾸 부딪히니까 100으로 들어오다가 80으로 깎고 70으로 깎고 이런 식으로 점점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4호 태풍 하구핏은 경로를 바꿨지만 여전히 영향권에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중국 내륙에 가깝게 접근하며 북상함에 따라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지만 다량의 수증기가 장마전선으로 공급되며 중부지방에는 13일까지 비가 예보돼 있어 최장 장마 기록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렇게 중부 지역엔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남부 지역은 반대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좀 나눠서 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에 달아오른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차가운 음료도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마스크 주위에 땀이 차고 이제 더우니까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쉬려고요. 광주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연속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3도로 가장 높았고 대구 32.1도, 광주 30.1도 등 남부 지역은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한밤에는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부산은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 제주는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워서 자는데 막 졸면서 막 뒤척거리고 그러다가 더워서 선풍기도 틀고 또 근데 그래도 더우니까 막 땀이 나고 그래서 부산 시민공원에는 어젯밤 열대야에 잠 못 이룬 시민 1000여 명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더워서 새벽에 2시에 깨서 그래서 또 창문에 바람도 쐬고 남부 지역은 당분간 폭염특보와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부동산 관련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임대차 2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 17개 법안을 법사위에서 무더기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감염병 예방법 처리에만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정은 법안 처리에 맞춰 내일 오전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국토위, 행안위 등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18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시간.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취득세를 각각 6%와 12%로 높이는 부동산 관련 법안 6건과 공수처 후속 법안 3건 등이 내일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소위 구성과 심사는 없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최숙현법 개정안을 심사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민간기구로서 한계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사적 지위를 가진 분이지 공무원의 지위는 갖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원안 표결을 강행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묵살한 채 표결로 강행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떠난 뒤엔 법안 심사와 무관한 부동산 대책 옹호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현미 장관님 선거하시듯이 홍보를 하시면 아마 다 홍보가 되실 거예요. 4년 뒤에 뭐 전세대란이니 뭐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당 내에서도 상임위 독주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미래통합당에선 유니스 의원이 다시 본회의 토론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지입니다. 자, 이번 부동산 법안 관련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여당에선 전세보다 월세가 차라리 낫다는 식의 얘기가 이어지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월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던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에 대해서 당내에서까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같은 당의 소병훈 의원은 전세 제도로 서민이 고통받는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옹호하려는 취지였겠습니다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월세 옹호에 가세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고 아니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이 비슷하다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법정 전환율은 4%로 2%대인 시중은행 금리 대비 부담이 60%가량 높아집니다. 앞서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했던 윤준병 의원은 본인은 월세를 사느냐는 네티즌 질문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 중이라고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서울 2주택자의 지역구인 정읍에 반전세를 얻은 사실이 알려지자 돈 없어서 월세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평범한 국민 월세와 같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찬 대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예상되니 당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미 보도해드렸듯이 지난달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53% 올랐다고 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11%라고 반박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실련이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집값은 34%, 아파트 값은 52% 올랐다고 조목조목 재반박을 폈습니다. 아파트 값 상승액만 509조 원에 달한다는 설명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권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지난달 초 84제곱미터형이 3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17년 4월보다 14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시장 상황은 이렇지만 국토부 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이에 대해 경실련은 오늘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 주택가격이 34%, 아파트 가격은 52%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전체 주택 가격은 1,863조에서 현재 2,498조나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약 635조 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KB 중위 매매 가격 기준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률은 1.4배, 아파트값 상승률은 2.1배라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전체 주택 가격은 635조 원, 전체 아파트 가격은 509조 원 올랐다고도 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 발표한 결과 지금의 집값 상승이 생긴 건데 정작 그 집권 여당이나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실련은 시급히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수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집값이 이렇게 급등하자 외국인들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들이 2만 3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전문 투기꾼을 방불케 하는데 한 미국인은 2년 동안 전세를 낀 이른바 갭 투자 방식으로 무려 42채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미국인 A씨는 2년 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전세를 낀 갭 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아파트만 무려 42채, 임대소득은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30대 중국인 유학생 B씨도 고가 아파트 8채를 구입했습니다. 그중 7채에서 임대료를 받았지만 수입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구매는 40%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더욱 늘어 5월 말까지 3,500여 건이 거래됐습니다. 외국인 거래는 주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10명 중 3명은 매입한 아파트에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 조약 등에 따라 해당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국내 주택을 산 외국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 20%를 물리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대출이라든가 종부세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규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게 아니냐.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다주택자 외국인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 전례 없는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입니다. 집주인의 힘이 오히려 더 커질 거다. 아니다, 세입자의 권한이 세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어쨌든 네. 이번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는 세입자를 좀 더 보호하자 이런 건데 되레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인터넷에서는 세입자 모집 공고라는 글이 화제인데요. 지원 자격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 학점 3.5 이상, 가족은 3인 이하, 또 인성검사와 집주인 면접을 거치는데 결벽증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 한 명과 사실상 4년 계약을 맺는 셈이니 입사시험 보듯이 깐깐하게 가려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세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결벽증 운운하는 건 우스갯소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집은 3인 이하 가족에게만 세를 주겠다 이런 집주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주인이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습니까? 네, 임대 시장에 이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을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예를 들어서 집 상태를 알 수 있게 매달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반려동물은 못 키운다. 예. 이 같은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학력도 대학원 이상만 받겠다. 어린애 있는데 안 받겠다든지 개 키우는 사람 안 받겠다. 세입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건 임대인 마음이고 그 전부터 당연히 가능했죠. 예,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아이 많은 집은 새빵 구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걱정 아닐까요? 네, 현행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임대 계약을 그동안은 2년마다 자유롭게 해오다가 이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2년간 묶인 셈이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요구들이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4년마다 폭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 권리 보호가 약화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면서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이때는 별 도리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에게 향후 2년간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방침이죠. 자,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위 거부 여부를 직접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냐는 불만도 나올 수 있겠죠. 약자 보호 원칙의 임차인 보호법이지만 결국에 임대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법이 바뀌니까 그동안 걱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걱정거리가 속출하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고려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가 전방위로 검찰 힘 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결국 말 잘 듣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 카드로 변질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최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는데 오늘 매우 의미심장한 공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과 맥락을 백연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한 핵심은 헌법 정신과 법의 지배였습니다. 헌법 정신의 핵심이 민주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의 배격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특히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미애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갈등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시간 앞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수사권 개혁과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는 인권 감독관이라며 절제되고 균형적인 검찰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서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조석을. 추 장관은 검찰 인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와의 몸싸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우리 정부가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항의까지 한 게 지난주였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개인적인 문제라며 대수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였는데 결국 오늘 국내 귀임 발령을 냈습니다.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부는 2017년 말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성 외교관 A씨에게 오늘 귀국을 지시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에 이어 외교장관까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필리핀 공관에 나가 있던 A씨를 불러들인 겁니다. 외교부는 또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A씨는 면책 특권이 없고 뉴질랜드의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정상과의 통화에서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감사를 통해 A씨에게 감봉 조치를 했고 문제를 제기한 현지인과의 협상까지 진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정부 일각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9월 총선을 앞두고 3년 전 일을 갑자기 문제 삼은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박 시장에게는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는 성추행 혐의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의 향배를 결정할 스모킹건으로 간주됐습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유족 측 반대로 포렌식 작업엔 제동이 걸렸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면서 수사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경찰 수사가 주춤한 사이 한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내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김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으로서 내민 증거를 봤을 때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추행죄 구성 요건에 미흡하다고 보여진다며 김 변호사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주장이 오히려 무고가 아니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무고 같은데? 수사기관 잘 수사해 주시고 그분을 무고로 인지해 주시고. 서울시 공무원의 성추행 묵인 방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와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벌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오늘 코로나 지역 감염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 커피숍 확진자가 10명까지 느는 등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이 커피숍에는 홍천 캠핑장 확진자 중 1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기 전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카페. 마스크를 벗은 채 거리낌 없이 대화하고 줄을 설 때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좁은데 거리두면서 줄 서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마스크가 날도 덥고 습하다 보니까 자꾸 벗게 되는 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남 커피 전문점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강남 카페 관련 확진자는 직장 동료 1명이 회사에서 감염되면서 총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앞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강원 홍천 캠핑장과도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2일 카페에서 8명이 회의를 했던 시간에 캠핑장 관련 확진자 중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난 확진자가 30여 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두 사례의 확진자들이 바로 옆 테이블은 아니어서 공기 전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들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파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방역당국은 두 집단 감염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 강화된 카페 방역 수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부산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5시간에 걸쳐 투신 소동을 벌여서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돼서 겨우 구조했는데 이 남성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8층짜리 모텔입니다. 건물 5층 창틀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7층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경찰 특공대가 이 남성을 발로 차 객실 안으로 밀어넣는데 성공합니다. 객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도 동시에 진입해 남성을 제압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투신 소동을 부렸습니다. A씨는 투신 난동을 벌인 지 5시간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묵던 객실에서 마약 투약용 주사기 2개를 발견했습니다. 자기는 이야기 안 하는데 여기 취하니까 1시간 전인 것 같아요. 경찰이 소변 검사를 했더니 A씨의 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약에 취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달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우주에 다녀온 이들이 타고 있었던 캡슐은 시민 안전을 고려해서 곧장 바다로 빠졌는데 성공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박소영 기자입니다. 4개의 대형 낙하산, 그리고 원뿔형 모양의 물체가 하늘에서 내려와 플로리다 연안에 떨어집니다. 2달 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사가 쏘아올린 첫 민간 우주선 크루 드래건의 캡슐이 지구 귀환을 신고했습니다. Splashdown. As you can see on your screen, we have visual confirmation for splashdown. 크루 드래건이 비행사 2명을 태우고 우주로 떠난 건 지난 5월 30일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인 비행사들은 62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며 과학실험 등을 수행했습니다. 어제 캡슐을 분리해 지구를 향했고 섭씨 1900도의 마찰열을 견디며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Today was a big day. It was a big day for our nation. It was a big day for NASA, for human spaceflight, for SpaceX. 우주 비행사가 육지가 아닌 바다로 귀환한 건 45년 만입니다. CNN은 해상 귀환이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다음 달 말쯤 다음 비행사들을 우주로 보냅니다. 스페이스X는 이르면 내년 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우주여행 상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영화 등 문화 산업 투자는 큰 기업이나 하는 거라는 보편의 상식을 깬 일반인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솔직히 손실의 우려가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일반인 투자가 성공한 사례가 제법 있어서 무모한 투자로 볼 건 아닙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송중기, 김태리 주연의 SF 영화 승리호.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비만 200억 원 이상 들어간 대작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발표했습니다. 영화도 보고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면은 나 당연히 내가 돈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그런 시도를 저희가 처음부터 좀 해보려고. 최근 한국 영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점을 감안하면 손실 우려도 크긴 하지만 투자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수익률만 40%를 넘게 달성했고 82년생 김지영도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투자 분야도 영화뿐 아니라 미술, 음악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인데 꿈을 찍는 작가로 유명한 에릭 요한슨의 전시도 일반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거뒀고 음악 저작권도 투자를 통해 저작권료를 작사, 작곡가와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제작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일반인은 소액 투자의 기회라는 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소비자들이 프로듀서 네네.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작 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욕망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일반인의 경계가 사라지며 문화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지난 2015년 미국 흑인 교회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장례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다 말고 25초 동안 침묵합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찬송가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부르며 이내 눈물 어린 합창으로 번졌습니다. 오바마가 워싱턴 낡은 다리에서 한 키브리지 연설에서는 공허한 수식어가 일절 없습니다. 낙후된 교통 기반 시설의 생생한 현황과 수치를 제시하며 야당을 설득한 모범적인 정책 연설로 꼽히죠. 1832년 26살 멕시코 초선 주의원이 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하지만 키 137cm의 이 원주민 풋내기에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다가 장내가 조용해지자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달라, 존엄을 달라. 30년 뒤 멕시코의 첫 직선 대통령이 된 베니토 후아레스입니다. 화제가 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국회 5분 연설에는 화려한 수사도, 과장된 제스처도, 요란한 성토도, 그리고 도덕적 설교도 없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3법이 졸속 강행 처리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낮은 목소리로 찬찬히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초선 의원의 이 짧은 연설이 새집 살거나 내주는 당사자를 떠나서 두루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것은 왜일까요? 국민의 이성과 상식에 들어맞는 논리,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진실의 힘 덕분일 겁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 여럿이 저격에 나섰습니다.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어느 초선 의원은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은 좋은 현상이며 전세 소멸을 아쉬워하는 것은 과거 개발시대 의식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전세 사는 서민들은 과거 사고에 사로잡힌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란 뜻이 될 겁니다.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세 월세 전환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걱정했다는데 이분은 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한 삼선 의원은 윤 의원 연설에 대해서 이상한 억양 없이 말하는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상한 억양은 특정 지역 사투리가 아니라 공격적인 톤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해명을 하면 할수록 스텝이 자꾸 꼬이는 양상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누구 말이 맞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8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진실은 힘이 세다였습니다.
중부 지역 곳곳이 침수되고 그야말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는 빗줄기가 더 거세지겠습니다.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퍼붓겠습니다. 시간당 100mm면 절대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그야말로 물폭탄입니다. 비는 계속해서 중부 지역으로 집중될 텐데요. 수요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은 500mm 이상이 예보돼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장마 대신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대구는 34도, 전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특히 중부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